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HK플러스 사업단 간디 아시람에서 주관하는 히말라야 입문 강좌에서 인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게 된 상연진이라고 합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고 한국외대 인도어과에서 인도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맡고 있습니다. 인도 자와하랄 네루 대학교에서 인도 사회학에 대해서 전공하였습니다. 제가 인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인도의 여성과 인도의 음식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강연 제목을 인도의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인가? 그리고 인도인은 쇠고기를 먹지 않는가로 정해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인도의 여성은 아직도 사회적 약자인가? 라는 주제에서는 우리나라 미디어에서 흔히 보도하고 있는 인도에 대한 뉴스가 주로 인도의 전 근대적인 모습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인도 여성들의 낮은 사회적 지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인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인도 여성들이 겪는 수많은 차별, 억압적 행태들은 우리가 미디어에서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 인도 델리에서 일어난 여대생 성폭행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도 큰 파문을 일으켰죠. 공공 영역에서나 가정 내 영역에서도 인도 여성들이 억압받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특히 인도 여성들이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미지가 생겨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인도의 모든 여성들에게 적용되는 상황일까요?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답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목차를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인도 여성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는 근간이 되고 있는 인도의 이상적 여성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인도 여성들이 어떠한 식으로 구체적으로 성차별을 당하고 있는지 그 성차별이 나타나는 형태를 6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이것은 인도의 저명한 학자인 아마르티아 센이 이야기한 이론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생존의 불평등, 둘째는 출생의 불평등, 셋째는 불평등한 시설, 넷째는 재산권의 불평등, 다섯째는 가사의 불평등한 분담, 그리고 여섯째는 가정폭력, 신체적 희생이라는 면에서 여성들이 어떠한 식으로 불평등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마르티아 센은 인도에서 성불평등을 조장하는 중요한 요인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도의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회문화적 요인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네, 바로 가부장제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지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가부장제라는 것은 가장인 남자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가족을 통제, 지배하는 것이죠. 즉 가부장제 사회는 남성이 정치적 지도력, 도덕적 권위, 사회적 특례, 재산의 통제권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남성이 권력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남성 중심주의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부장제가 강하게 나타나는 사회에서는 재산과 가문의 명예가 남성 혈통으로 계승되기 때문에 남아선호 사상이 뚜렷해지게 됩니다.
인도의 경우에도 남아선호 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조금 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부장제가 인도에서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도의 신화나 고대 서사시에서도 이러한 가부장적 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부장적 사상은 인도의 이상적 여성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시타입니다. 이 시타는 인도의 2대 서사시 중 하나인 라마야나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이 라마야나는 고대부터 인도인들 사이에서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를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인도인들의 생각과 사상, 철학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시타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인도의 이상적 여성 모델로 칭송받아 왔습니다. 라마야나에서 시타와 관련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인도의 3대 신인 비슈누의 화신 라마가 그 주인공이고 시타는 그의 부인입니다. 라마와 대립하는 악마 라바나가 시타를 납치해 그가 살고 있는 랑카로 데리고 갑니다. 라바나는 시타에게 자신과 결혼해 줄 것을 강요했으나 시타는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아내의 다르마를 저버리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는 의지인 것이죠. 라마와 라바나는 전투를 하게 되고 결국 라마는 승리해서 아요디아 왕국으로 돌아오지만 사람들이 시타의 정조를 의심하게 됩니다. 시타는 자신의 정조를 입증하기 위해 화장용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라마야나에서 시타에 관한 이야기는 라마야나의 후반부로 갈수록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타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도의 이상적 여성상으로 아직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타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여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들은 뛰어난 덕성, 빼어난 신체적 아름다움, 남편에 대한 철두철미한 헌신과 신뢰, 다르마에 대한 철저한 준수, 어떠한 시련도 참아내는 강한 인내심과 희생정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정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즉, 여성은 아내로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남편의 삶에 바치는 헌신을 당연시하고 어떠한 혹독한 시련이 오더라도 인내해야 하며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남편에게 변함없이 충실한, 즉 헌신, 자기희생, 절대적 순정이라는 단어의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여성은 본인 자체가 아닌 남편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정체성이 정의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라마야나와 함께 인도의 2대 서사시 중 하나인 마하바라타에서는 남아선호 사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같고 아내와 아들은 남편의 신체이며 하녀들은 그림자가 된다. 하지만 딸은 가장 큰 슬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자아이고 아내는 친구이지만 딸은 불행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아들 생산이 인생의 중요한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아들은 아버지를 뿌뜨라고 불리는 지옥에서 구한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즉
아들을 선호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들이 죽음 뒤에 올 다음 세상을 위한 사후 보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들은 자신의 장래를 치룰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을 낳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여성의 존재 이유는 바로 아들을 생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은 엄마와 아들을 낳지 못한 엄마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게 되죠. 아들을 낳은 엄마는 대접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 엄마는 비인간적 대우, 카스트로 따지자면 수드라 이하의 대우를 받는 그런 처지에 있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강한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앞으로 말씀드릴 여성 성차별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인도 여성들의 현 주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르티아세는 인도 여성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이후부터, 즉 생존과 출생 면에서부터 불평등을 겪기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6가지 성차별의 형태들 중 생존과 출생의 불평등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존의 불평등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혜택이나 영양 공급 측면에서 성차별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는 여성 인구가 남성 인구보다 훨씬 더 많게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유산 확률도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하네요. 즉 같은 환경이 주어진다면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인구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전 세계 성별 비율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붉은색이 남성에 비해 여성 비율이 높은 곳이고, 보라색이 여성과 남성이 비슷한 곳, 그리고 파란색이 여성에 비해 남성들이 비율이 더 많은 곳, 그리고 회색은 데이터를 알 수 없는 곳입니다. 아시아에 비해서 아메리카나 유럽 대륙에서 여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남자가 0.98 대 여자가 1 정도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대륙은 남성의 비율이 더 높은 곳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도, 여기죠. 인도 역시 남성 비율이 더 높은 지역이라는 것이 확실히 파란색으로 보이면서 확실히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즉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부장제 사회, 남아 선호 사상 등으로 인해 인도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별에 따라 의료 혜택과 사회적 관심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것은 여성의 사망률이 남성의 사망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르티아세는 유별나게 높은 여성 사망률로 인해서 있어야 할 곳에 없는 여성들을 표현하는 용어로 실종된 여성, missing woman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의료 혜택 등의 면에서 성차별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나라의 생존 비율을 토대로 대상 지역에 원래 있어야 할 예상 여성 수와 실제로 있는 여성 수의 차이를 추산하여 나타냅니다. 즉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예상 여성 수와 현재 있는 여성 수를 비교하는 것이죠. 아마르티아세는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인도를 대조했는데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대조군으로 둔 이유는 이곳이 의료 혜택이나 사회적 지위, 사망률에서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 봤을 때 여성에게 크게 불리한 편견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남성에 대한 여성의 비율이 1.02 정도이고 인도가 0.93 정도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산출 방식을 적용을 했을 때 1986년에 인도에 실종된 여성 수가 3,700만 명. 그러니까 원래 이 정도의 여성이 더 있었어야 맞다는 것이죠. 2018년에는 약 6,300만 명 정도의 미싱 우먼이 여성에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점점 이 미싱 우먼, 실종된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출생의 불평등은 앞서 이야기한 생존의 불평등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아 낙태로 인해 발생하는 성차별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나타나게 된 성차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출생 불평등은 남성 지배적 가부장제가 강한 사회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발생하게 되는 불평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아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초음파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낙태 시술이 흔해지게 되고 남아를 선호하는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임신했을 때 여아임을 확인하면 낙태 시술을 행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죠. 2011년 인구조사에서 7세 미만 여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고 지난 10년 동안 800만 명의 여성 태아가 낙태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인도 지도이고 이 그림이 나타내는 것은 1살 이하의 성별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일수록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은 지역이고 연두색이나 분홍색으로 갈수록 여아와 남아의 비율이 크지 않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이렇게 여기 비율을 보시면은 알 수 있듯이 모두 다 여아보다는 남아의 비율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같은 인도 안에서도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여아에 대한 성차별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 동부와 남부 같은 경우에는 여아 출생률 감소가 거의 없는 반면에 인도 북부와 서부 같은 경우에는 여아의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고 관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태가 만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아 성별 감별 행위를 금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여전히 암암리에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0에서 5세 여아 비율을 선진국과 인도를 비교해 보면 남아를 100으로 봤을 때 독일은 94.8, 그리고 영국은 95.0, 그리고 미국이 95.7 명이라고 합니다. 여아의 비율이. 반면에 인도 북부와 서부 같은 경우에는 79.3에서 87.8명, 펀잡, 하리아나, 델리, 구자라트. 아까 그 지도에서 보셨듯이 북부와 서부 쪽에 파란색의 비율이 높았었죠. 네, 그럴수록 남자
비해 여자아이가 훨씬 적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인도 동부와 남부는 96.3에서 96.6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주들은 남부 케랄라나 안드라프라데시, 동부 쪽의 서벵골이나 아삼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곳은 인도 북부와 서부 같은 경우에는 이 선진국들과 비교를 했을 때 선진국과에 비해 훨씬 그 여아의 비율이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인도 동부와 남부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과도 거의 비슷한, 혹은 그 기준을 넘어서는 정도의 그런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비율이 남아에 대한 여아 사망률에서도 역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적인 차이가 역시 여아 사망률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즉 인도의 국토를 중앙을 기준으로 북부와 서부 그리고 동부, 남부 간의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역적 차이가 나타나느냐? 같은 인도라고 해도 똑같이 성차별이 비슷한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북부와 서부에서 아까 그 파란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여아 낙태라는 것이 일단 의료시설이나 기술이 발달되어야 가능한 것이니까 의료 설비와 기술이 앞선 발달한 주에서 여아 낙태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의료 설비나 경제와는 또 이런 여아 낙태 비율과는 또 크게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케랄라 지역, 인도 최남단에 있는 주죠. 케랄라나 서벵골은 여아 비율이 낮은 마디아프라데시나 라자스탄 같은 주보다 의료시설이 더 좋은데도 남아 100명에 여아 96.3명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료시설이 훨씬 좋은 지역에서 낙태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더 번영한 그런 하리아나나 델리 혹은 구자라트, 펀잡 이런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 낙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 경제와도 이 여아 낙태와도 크게 또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적 성공이나 의료시설보다도 어떤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이런 여아 낙태와 여아 출생 비율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불평등한 시설과 기회 면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불평등입니다. 이런 불평등한 시설과 기회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이 겪는 차별은 바로 특히 교육적인 혜택이나 사회적인 참여 면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의 상황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할 일이 따로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겠죠. 남성은 바깥일을 해야 하고 여성은 가사노동과 양육 그리고 아내로서의 의무 등 집안일을 담당하는 이런 남성은 당연히 바깥일 그리고 가사일을 책임지지 않고,
여성은 바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집안일을 모두 도맡아 해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런 전통적 생활 방식을 당연히 고수하게 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여성들에게 교육적 혜택이나 사회적 참여를 하는 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조건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구시대적 사고방식은 이제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직업을 갖게 되더라도 전문직을 선택한다거나 승진이나 고위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선진국도 이 남성들에 비해 여성이 승진이나 고위직으로 가는 것이 더 힘든 경우는 많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인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남녀의 할 일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는 이런 사고방식이 아직까지도 만연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 여성들이 교육적 혜택이나 사회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재산 소유권에서 여성들이 가지는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통제하고 그리고 경제력을 통제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죠. 따라서 인도에서도 여성이 결혼 전이나 후에 재산권을 가지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에서 남아 선호 사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창금 관습 때문인데요. 지창금 관습은 주로 특히 남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관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창금 관습, 인도에서는 다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우리는 딸이 결혼할 때 딸 가진 부모가 시댁에 주는 각종 선물, 현금 혹은 결혼식 비용을 다 대준다든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는 딸의 결혼 시기에 이 다우리에 대한 압박 때문에 딸이 출생할 때부터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이 다우리가 생각보다도 굉장히 큰 금액으로 줘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본인이 가진 그런 재산을 넘어서서 이렇게 요구하는 신랑 신랑 댁에서 신부 측에 요구하는 숫자가 굉장히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딸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우리를 위한 적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압박감이, 이 다우리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죠.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을 선호하게 되고, 딸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결혼할 때 주는 다우리로 모든 상속 재산을 다 물려주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딸이 다우리 이외에 따로 재산 상속을 받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딸의 입장에서도 이 다우리로 본인의 이 친정으로부터 받는 이 재산권은 모두 다 상속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딸이 이런 다우리, 부모가 해준 다우리 이외에 재산 상속권을 요구하게 되는 것은 어떤 딸의 입장에서 도리를 저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딸들은 시집 갈 때 다우리 이외에 그 재산 소유권을 갖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인도 여성은 결혼 이후에도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항상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하고 재산권이 없으면 가정 내에서도 당연히 발언권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도의 지역에 따라서 여성 성차별이 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곳도 있고 덜한 곳도 나타나게 되는데, 아까 보신 그 인도 남부의 깨랄라, 그 여아 비율이 높게 나타난 그런 지역이죠. 깨랄라 같은 경우에는 모계 쪽으로 유산이 상속되고 있는 이런 경우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여성의 발언권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 개발 지수 같은 것도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좋은 수치를 나타내게 되고, 또 남녀 간의 불평등도 당연히 훨씬 적게 되겠죠.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예, 그 다음은 가사 분담에서의 남녀 간의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인도인들에게서 이 남녀 간에 할 일이 뚜렷하게 있다,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 그런 사고방식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집안일은 모두 여성이 도맡아 해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설사 남녀가 모두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도 가사와 육아 노동은 모두 여성에게 할당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왼쪽의 표를 보시면 한 주 동안 남녀 간의 가사 노동하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가 이 전국적인 어떤 평균을 나타내는 표는 아니고, 한 논문에서 이제 필자가 웨스트 벵갈, 아까 서벵골 지역의 중간 계급, 미들 클래스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필드워크에서 조사한 그런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그런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 여성 참여자와 남성 참여자가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집안 가사 일을 어느 정도 시간, 한 주 동안 어느 정도로 하는지, 집 안에서 그리고 집 밖에서 가사 일을 총 한 주 동안 몇 시간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표라고 할 수 있죠. 보면 여성이 이제 결혼을 한 경우에는 한 주에 약 53시간, 이 둘을 더해보면 집 안과 집 밖에서 총 53시간 정도, 한 주에 53시간 정도 가사 노동을 하는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가사 노동을 하는 시간이 총 더해보면 약 한 11.5시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약 4.5배 정도 여성들이 가사 노동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죠. 이러한 차이는 남녀가 모두 직업을 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성들이 이러한 가사 노동을 에너지 소모가 크지 않은, 그런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여성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죠. 집안과 집 밖 가사 일에서는 여성들이 훨씬 남성들보다 많이 일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레저 시간 같은 경우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이 같은 논문에서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그 본인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은 훨씬 많게 나타나는 이런 것이 이 논문에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 분담이나 이런 그 자신의 여유 시간을 쓰는 이런 면에서도 한 주 동안 이렇게 남녀 간에 자신의 시간 할애를 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 불평등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는 성불평등 중 가장 잔인하다고도 볼 수 있고,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힘이 약한 신체적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신체적 희생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그리고 지창금 폭력까지 다양한 문제들이 이 안에 속해 있는데요. 우선 지창금 폭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창금은 딸이 결혼할 때 시댁에게 주는 선물이고, 이러한 지창금을 얼마나 잘 해가는지가 신부 가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고도 할 수 있고요. 또 내 딸의 어떤 시댁 생활을, 내 딸이 결혼 이후에 시댁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부의 친정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지창금을 잘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창금, 다우리가 굉장히 그 딸을 가진 부모에게는 부담감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런 지창금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시댁 중에서는 며느리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신체적 학대나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지창금 살해와 같은 일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가끔씩 나타납니다. 옆에 이 그림은 지창금 살해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이고요. 북쪽이 이제 진한 녹색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남쪽이 좀 연한 빛깔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런 성별 비율에서도 본 것처럼 그 남쪽, 북쪽에 따른 그 지역적 편차가 나타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이러한 지창금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폐해 때문에 1961년 지창금 금지법을 제정을 했지만 여전히 성행 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우타르프라데시 같은 주, 뭐 오리사 이런 주가 좀 지창금 살해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지창금으로 인해 매년 8,0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사망을 하고 있고, 남편이나 시댁은 이런 그 며느리, 아내를 죽인 이후에 불에 탄 사고로 위장을 하는 그런 경우도 가끔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폭력은 갈등 상황 시에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암묵적으로 인정되는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더욱 만연해진다고 볼 수 있고, 이런 폭력에 대해서 무딘 이런 사고방식과 태도가 이런 가정폭력이나 여성들이 갖는 어떤 신체적 희생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가는 그런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인도 여성들이 겪는 신체적 폭력 중 성폭력의 심각성은 익히 알려져 있죠. 인도는 전 세계에서도 여성 성폭력이 가장 위험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15분에 1명꼴로 성폭행을 당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보고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왼쪽의 표를 보시면 성폭행 신고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증가 추세인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실제 성폭력이 건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고된 건수만을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고 건수가 살펴보면 2012년까지는 2만여 건의 신고 건수가 있다가 2013년부터 갑자기 3만 건 이후로 2012년부터 2013년 사이에 갑자기 1만 건이 갑자기 확 늘어난 신고 건수가 나타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바로 2012년 말에 발생한 델리 성폭행 사건, 전 세계로 보도된 굉장히 잔혹한 사건이었죠. 이 사건 이후로 그동안 성폭력에 침묵해 오던 여성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폭행 발생률이 인도가 10만 명당 2명, 서부 유럽이 10만 명당 8.1명, 미국이 28.6명 정도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 성폭행 발생률이 인도가 이렇게 다른 서구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인도가 성폭행이 정말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게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신고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여성의 성이 가족의 명예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인도의 사회 문화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 있는 여성이 성폭행이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가족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피해 여성도 사실을 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고, 설사 이 여성이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런 성폭행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접수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피해 신고율이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낮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도 범죄기록부에 의하면 신고된 성폭력의 94% 정도가 친척이나 친구, 가족, 이웃에 의한 강간, 즉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이 대부분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인도에서 발생하는 강간 피해자 중에 4분의 1은 미성년자라는 이제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간 피해자 중에 50% 정도는 18에서 30세 사이 정도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부부간의 강간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서 부부간의 성폭력은 접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나타나는 어떤 인도 여성들이 겪는 성폭력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도는 이 가정폭력 또한 심각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가정폭력에는 신체적 폭력뿐만이 아니라 감정적, 언어적, 경제적, 성적 학대 같은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38%의 인도 남성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기혼 여성의 약 70% 정도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매 9분마다 남편이나 남편 가족에 의해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 가정폭력의 신고 건수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 건수는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는 그런 여성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독립적이고 주체성을
찾아가는 이런 여성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폭력,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게 되고 점점 신고하는 건수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신고하는 건수가 많아지다 보면 훨씬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밝혀진 그런 신고 건수, 폭력 그 건수에 비해서 훨씬 많은 그런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지금까지 인도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의 6가지 형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인도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 사례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미디어에서 강인한 인도 여성들에 관해서도 종종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인도 여성 정치가들이 굉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그들이 부각되어 온 역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도의 초대 총리 자와하랄 네루의 딸인 인디라 간디가 있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인디라 간디 총리입니다. 인디라 간디는 인도의 첫 여성 총리로 현재까지도 여성으로서는 유일합니다. 1960년대부터 70,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총리직을 수행했는데요. 인도의 가장 두드러지고 논쟁을 불러일으킨 정치적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독재 정권을 시행하다가 결국에는 시크교도 경호원들 중 한 명에 의해 암살당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네루 간디 정치 가문으로 시집와서 정치계에 입문하게 된 소니아 간디도 유명한 인도 여성 정치가 중에 한 명입니다. 왼쪽 사진 중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소니아 간디입니다. 그녀는 실제로 이탈리아 출신이고 앞서 말씀드린 인디라 간디의 아들인 라지브 간디의 아내입니다. 이 둘은 영국 유학 시절 만나게 되어 결혼하게 됐으나 이후 시어머니인 인디라 간디가 시크교도 경호원에게 암살되고 남편 라지브 간디가 폭탄 테러로 사망하게 되면서 정치 혐오증을 느끼게 되고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8년 주변의 권고로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해서 국민회의당 총재로 선출되게 되고 국민회의당을 이끌게 되다가 총재직을 사임하고 아들 라훌 간디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현재 국민회의당은 네루 간디 가문의 정치적 명맥을 힘들게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야와티, 맘타 바네르지, 자야 랄리타 등 인도에는 남성보다 더 유명한 여성 정치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수의 여성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교육을 많이 받아 전문 직종에서 일한다거나 운이 좋게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크지 않은 집안과 결혼한 여성들은 앞서 이야기한 인도 여성들이 겪는 불평등을 조금은 덜 받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보통 인도 여성들은 여자로 태어났기에 겪어야 할 차별을 자연스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들어갈 때 던져보았던 질문들에 답해보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 여성들은 아직도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해 본다면 인도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직도 인도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는 고대부터 인도로 침입해온 아리안족이 가지고 있던 가부장적 관습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지역적인 차이에 따라서 인도는 민족과 사회 문화적인 관습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가부장제의 영향도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면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차별은 인도의 모든 여성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답해 본다면 이것은 어느 나라에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겠지만 더 높은 계급, 높은 교육 수준, 시골보다는 도시에 사는 것이 상대적으로 여성 차별이 덜하게 나타나겠죠. 인도 역시도 상층 계급, 상층 카스트, 농촌보다는 도시,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그 여성이 받는 차별의 정도도 덜하게 나타나는 면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출생, 생존, 재산권, 교육, 승진, 가사분담, 신체적 폭력 등의 면에서 나타나는 여성들의 차별은 그 여성이 가난하거나 낮은 카스트, 교육을 덜 받은 집안 등의 환경에 있을수록 더욱 2중, 3중으로 그 불평등이 심해지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